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현행 주택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하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이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총체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금융감독원 중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은행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 은행 PB에게도 사실상 원금 손실 위험을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하는 등 모럴 해저드가 심각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2% 가까이 감소해 지난해 말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나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단가 하락 영향이 컸는데 대외 여건 등의 악화로 올해 수출 목표 6천억 달러 달성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기저효과의 결과라며 경기 침체 징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두 달째 이어지는 저물가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 논란 속에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에게 상한제 적용이 유예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상한제 적용 시점으로 고집하던 정부가 이달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뒤 6개월 이내에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면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받은 재건축 단지들이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데요. 입법 예고 과정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소급 적용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렇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도 나왔다고요? 네,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선별해 이른바 핀셋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지난 파리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끈 지역을 검토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가운데 동을 선별해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독일 등 주요 해외 금리 연계 DLF 파생 상품 펀드에 대한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은행들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안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고 내부 절차 또 법 규정까지 어긴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DLF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느냐, 다시 말해 이 불안전 판매를 했느냐 여부가 좀 핵심이었는데 조사 결과 먼저 어떻게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발표는 금감원의 원승윤 부원장이 맡았는데요.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은행들이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며 리스크 관리 소홀과 내부 통제 미흡, 불안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는지 여부, 즉 불안전 판매 여부에 대해선 금감원은 일단 전체 판매의 20%는 서류만 봐도 불안전 판매에 해당하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류 기자, 특히 이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내부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요? 네, 위험 상품을 팔 때 거쳐야 하는 내부 상품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상품이 이를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올 3월에 급격한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는 내부 경고도 무시하고 상품을 계속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수료를 늘리려고 애초 1년 만기 상품이었던 DLF를 석 달, 6개월 단위로 쪼개 팔았고 일부 지점에서 설명 의무를 누락하거나 대필 기재하고 고령자 보호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류 기자. 현재까지 그럼 이 손실 현황은 어떻게 되고 향후 배상이나 이 보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은행, 하나은행 두 곳이 3,200여 명에게 판매한 DLF는 대략 7,900억 원어치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중 당장 중도 환매나 만기 등으로 이미 손실이 확정된 규모만 670억 원이고 향후 예상되는 손실액만 3,500억 원 정도입니다. 둘을 더하면 총 4,200억 원 규모의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와 별개로 법리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0.4% 하락했습니다.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가 현실화됐는데요. 경기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징후가 한층 짙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물가 상승률이 한동안 0%대가 이어졌는데 지난달엔 결국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요? 네,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0.4% 하락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에도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었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0%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인 셈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장기간 1%대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신 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배경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8.2% 떨어졌고 공업 부분에서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0.2% 하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통계청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과 농산물 가격 기저 효과 등 정책적,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 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41개 품목을 바탕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9% 하락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또 일본으로의 수출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정부가 지난달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47.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줄었습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하락세를 나타낸 건 벌써 넉 달째입니다. 품목별 또 지역별 수출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우리 주력 산업이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31.5%, 석유 제품은 18.8%, 석유화학은 17.6% 줄었습니다. 그나마 선박이 30.9%, 자동차가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중, 대미, 대일 수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 수출은 21.8%, 대미 수출은 2.2%, 대일 수출은 5.9% 감소했습니다. 오 기자, 특히 우리에게 제일 큰 시장인 이 대중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게 특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 7월 16.3%, 8월 21.3% 줄었는데요. 지난달에는 21.8%로 감소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분쟁 등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미 수출은 지난 7월 0.7%, 8월에는 6.7%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2.2% 감소해 소폭 반등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일 수출과 수입이 감소했으나 올해 월평균 수준이라면서 아직까지 일본으로의 수출 규제로 인한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돈을 받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속칭 자료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 계산서를 사들여 세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어 파는 A사, 생수병 납품 경쟁 입찰에서 900억 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식으로 외형을 부풀려 결국 공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세금 탈루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짜 세금 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의해 실제 있었던 거래가 부풀려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없던 거래가 세금 계산서로 만들어질 정도로 자료상의 불법 행위가 조직화되고 치밀해지자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A사와 같은 외형 부풀리기나 가공경비 계산 등을 위해 가짜 세금 계산서를 거래한 혐의가 있는 9개 조직 총 59명입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확인이나 관련인 조사는 물론 검찰과도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범칙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하고 기소 공판 단계까지 검찰과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 계산서를 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내려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가입한 미성년자가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의 재산을 늘려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상품인데 부유층의 편법적인 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들의 자산 형성과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2016년에 출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가입할 수 있고 연간 200만 원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면서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능 상품에 17,0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IS가 출시된 지난 2016년 이후 3년 동안 새로 계좌를 개설한 미성년자는 17,000여 명. 이 가운데 우리 나이로 10살 이하의 유아와 어린이도 120명에 달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 요건이 까다로웠지만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소득자여서 소득증빙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상품에 가입한 뒤 재산을 물려주는 편법 증여 창구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근로소득의 증빙이 있었을 때에 이 제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편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가 10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예금과 보험금이 3,800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천 의원에 따르면 10년 넘게 찾지 않은 휴면 예금은 2,346억 원, 휴면 보험금은 1,496억 원으로 총 3,8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송금 한도가 더 높아지고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세혁 기자, 해외 송금 한도 관련 외국환거래법 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했는데 일단 해외 송금 규모가 확대된다고요? 네. 소액 해외 송금 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 해외 송금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당초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해외 송금업 제도는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 송금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은행들은 해외 송금 한도가 없었고 증권카드사들은 지난 5월에 이미 한도가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일주일가량 뒤에 공포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관심사 역시 이 노조법 관련 개정안들인데 역시 문턱을 넘었죠. 네. 실업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협약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건데요.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법의 노조인 정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또 단체 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ILO 협약 비준안이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준안과 법률 개정안 모두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SBS CNBC 권세혁입니다. 9개 자동차 회사의 41개 차종 20만 대가 무더기 리콜됩니다. 가장 많은 리콜 물량은 에어백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한국 GM 차량들로 총 19만 대가 리콜되며 토요타 렉서스와 벤츠 차량 일부 모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의 베뉴와 아반떼 등 260여 대는 바퀴의 너트가 풀리는 현상이 관측됐고 아우디 골프 일부 차종에선 기어 변속 레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7,800만 원 수준으로 4년 전보다 64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의 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9,209만 원을 기록한 한국마사회였고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순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이 3,340억 원 규모 미국 보스턴 2층 객차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2층 객차 80량 규모의 이번 납품으로 지난 1980년 미국 진출 이후 누주 수정량이 1,000량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속도는 줄이고 공급은 늘린다. 정부가 오늘 전격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누르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6개월 정도 시행을 유예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네. 이렇게 되면 분양 물량이 좀 앞당겨서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네, 뭐 상당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따져보니까 서울에서 이 관리처분 계획이 승인된 단지가 54개쯤 되고요.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81개 등 135개 단지나 되고 물량으로 따져보면 약 13만 1,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들 단지의 경우 6개월 안에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이제 되는 거죠. 강남권의 경우 같은 경우 5천 가구의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던 둔촌 주공이라든지 아니면 이 반포 주공 1단지 등이 내년 4월 전에 이 분양에 나서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상당히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이제 서울의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이 기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해서 이 분양가를 통제받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또 이 상한제 지역을 자치구가 아닌 동단위로 소위 말해서 이 핀셋 지정한 것도 좀 눈에 띄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만 꼬집어서 이제 좀 규제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예. 예를 들어 분양가 규제를 피해서 후분양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이 분양 물량이 많아서 이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건축 단지만을 골라서 이 상한제를 선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울 전체를 상한제로 또 지정해버리면 서울 전체의 공급량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특정 단지 즉 분양가가 좀 급등할 조짐이 보이는 단지만 이제 규제를 하면은 이 공급 축소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이 자금 조사도 철저히 하기로 했는데 역시 이유가 좀 어떻게 분석됩니까? 일단 꼼수 대출을 좀 막기 위해서인데요. 개인이 주택 매매 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세워서 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보 인정 비율, 즉 LTV를 80%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모두 40%로 낮추기로 했고요. 또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세 대출 보증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집에 내가 전세로 살겠다 이러면 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 등에 나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달부터 국토부와 감정원, 이 국세청 등이 합동 조사를 벌여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제출과 편법 증여 의심 사례 1,200여 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이 집중 조사 대상이 이제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 지역입니다. 실제로 강남구에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모두 남의 돈을 빌려 사겠다는 그 나이 30대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편법 증여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DLF 불안전 판매 확인. 대규모 원금 손실과 불안전 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이 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에 대한 금융감독 검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은행이 DLF 판매 5건 가운데 1건꼴로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불안전 판매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경제부 박규준 기자입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검사 중간 결과 발표 주요 내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우선 한마디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이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허술했고 이 불안전 판매도 저질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요, 원래 이 상품을 내놓으려면 내부적으로 이 상품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한 이 금리연계 DLF 상품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이 상품위원회를 거친 건 단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우리은행과 이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DLF 상품 중에서 20% 정도가 불안전 판매 의심이 된다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판매한 PB가 투자 성향을 본인이 직접 이 항목을 조작을 한다거나 또 일반 영업점 직원이 판매 PB를 대신해서 이런 무자격자가 DLF를 판매하는 식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독일금리 연계 DLF 상품 같은 경우에 손실률이 96.9%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검사 결과가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좀 원금을 투자 손실을 좀 보상받을 수 있느냐,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좀 어떻습니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사 결과가 향후 이 투자자들 배상 비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배상 비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말 정도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이 판매자 차원에서 불안전 판매뿐만 아니라 이번에 의심이 되는 이 본점 차원에서의 판매 압박도 추후에 이 분조의 배상 비율을 결정할 때 참고로 쓰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과거 분조위가 내린 결정을 보면 이 손해에 비해 20에서 50% 배상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손실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투자자들이 받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오늘 검사 결과를 추후에 검찰 등 이런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서 이러한 자료들이 향후 법정 소송에서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의 초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좀 규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뭐 개선책이나 해결 방안 좀 나온 게 있을까요? 그런데 다만 검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러한 해결책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나온 건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때문에 최종까지 검사가 모두 끝난 뒤에 당국이 본격적으로 개선 방안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감원이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요, 이 내부 통제와 판매 부분에서 규제를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르면 10월 말 안으로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팔리는 초고위험 상품을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지가 아무래도 개선 방안의 핵심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몸살 앓는 ILO 협약 비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를 하나둘 밟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들도 통과되면서 국회 심의를 지금 남겨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와 이 내용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정광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 ILO 협약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주요 내용들이 쟁점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국제노동기구 ILO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8개의 핵심 협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 협약 등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무회의에선 비준안이 의결됐고 오늘은 비준안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통과돼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법률 개정안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럼 담겨 있나요? 네,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총 3가지가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해고자와 실직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엔 퇴직교원 등도 포함됩니다. 현재 법의 노조인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길도 열리는 건데요.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해고자 등이 사업장에 들어오는 건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파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여러 현안들이 많은데 갑자기 이를 좀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더 급한 건 EU 측이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한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EU FTA에 규정된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우리나라가 게을리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에 따라 한국과 EU 측이 각각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협약 비준과 관련된 한국 상황을 살피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이 FTA 노동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제적인 노동 후진국으로 낙인 찍힐 뿐 아니라 EU와의 무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국회 비준안 또 이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좀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으로선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조국 장관 사태에 내년 총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ILO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라는 건데요. 비준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도 워낙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경영계와 노동계도 모두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ILO 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의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ILO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지난 2주간 금융 소비자들에겐 큰 관심을 끌었던 이슈였습니다. 접수된 신청 건수가 모두 63만 5천여 건, 금액은 73조 9천억 원인데 공급 한도액이 20조 원이었으니까 3배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흥행몰인데요. 하지만 여러 불협 화음이 제기되면서 논란도 남겨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교수님 먼저 이런 폭발적인 반응 예상을 좀 하셨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한 20조만 하려고 했는데 74조 원이나 몰렸고 저도 정말 놀랐고 진짜 이제 금리가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매력적인 게 1.8에서 2.2%의 금리 부분입니다. 저도 오기 전에 나는 지금 대출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저는 작년에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3.5%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최근에 기준 대출 금리가 한 2.5%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1%나 더 많은 금리를 내고 있었고 이번에 확인했죠. 이번에 확인했고 또 시청자분들도 도움되는 게 이번 주 안에 신청해야지 2.5%로 해주고 다음 주부터는 또 0.2% 또 올린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은 이번 주 내에 빨리 은행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2.5%가 평균 대출 금리고 이번에 서민 안심 대출은 1.8에서 2.0이다, 2.1이다. 참고하셔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이자 부담이 좀 상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의 낮은 이율. 교수님, 이건 분명 매력적인 게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는 100만 원이고 그게 보통 한 30년 장기 대출이라 그러면 3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보통 우리 서울의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정도 되니까 만약에 반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뭐 한 3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1%를 만약에 30년 장기 대출로 받았다면 9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정말 큰 금액이고 1% 금리는 정말 작은 게 아니다. 1억 원만 대출 받았다고 한다면 월 평균 1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은행에 가셔서 본인의 금리가 한 2.5%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은행에 신청을 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5%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받는 가상금리가
기준금리에 대해서 은행의 이제 마진 부분을 가산금리라고 해서 1에서 한 2%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좀 강력히 요청하셔가지고 대출금리를 좀 낮춰달라. 평균 금리가 한 2.5%다. 그래서 그 이상을 받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은행에 요청하셔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그 말씀 중에 약간 좀 정정하실 부분이 그 신청은 일단 완료가 됐고요. 예, 그렇죠. 예, 그와 관련해서 좀 뭐 금리나 요구권이나 이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대출자들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맞습니다. 부연 설명을 네.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네. 이런 이유로 희망 고문을 당했다 이런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좀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예. 70만에 가까운 대기 수요자들이 했고 실제로 혜택 보실 분들이 이제 2, 30만에 그치다 보니 나머지 40만에 가까운 37만 명 그분들도 다 이것을 좀 기대했던 건데 예. 이건 되지도 않을 걸. 결과가 나왔지만 오늘 이제 발표를 했지만 너무 갭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서민형 대출이라고 했는데 사실 3억 이상만 넘어도 지금 탈락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면 경기 수도권에서 3억 이하면은 사실 서민 맞는데 예. 4억만 돼도 지금 장미만 보다가 그냥 네. 기분이 더 나쁘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 됐는데 이 정부가 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변동형 금리에 대해서 좀 취약한 제2금융권 그분들을 예. 좀 구제하려고 했는데 정책적 욕심이 좀 강하다 보니까 서민형이라는 걸 굳이 붙여가지고 그죠? 그냥 보금자리론 일부 이렇게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 예. 생각에는 정책 당국에서 이게 금융위에서 이게 아마 주도한 것 같은데 네. 조금 좀 홍보성 이런 것도 좀 노린 게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지금 봐도 예. 그분들은 예측이 다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만큼 수요자들이 변동금리나 또 금리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차이가 크잖아요. 1%만 해도 네. 그 부분에서 정부가 다시 한번 좀 이 금융 어떤 상황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정책을 좀 다시 한번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이 정부가 신청을 집계했는데 주택 가격이 커트라인이 2억 원대 초반, 2억 1천만 원인가요? 그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상당히 좀 허탈하신 분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이런 이슈들은 논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부가 나서서 제공하는 이 같은 특혜는 어떤 기준에 누가 혜택을 받고 또 누구는 못 받게 되는 이런 논란에 늘 휩싸이기 마련이죠. 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도 여러 논란을 숙제로 지금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또 토론에 앞서 두 분의 기본적인 시각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두 분께 사전 취재를 했는데 먼저 김 교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자기 월급여를 주거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원금 상환이나 이자로 지출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한 80%가 대부분이 부동산에 80%가 투자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퇴직하고 나면 아파트 한 채 남는 게 유일한 자산이다. 예. 유산이라고 할 정도인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보통 평균 대출 금리가 2.5에서 3.5% 정도 되니까 예. 이번에 안심 대출을 2.1 정도가 제일 높은 금리고 하단은 1.8입니다. 그래서 네. 평균 한 2.0% 정도로 이번에 서민 안심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거비에 대해서 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저금리로 좀 빌려준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만약에 정부가 재원이 더 추가된다 그러면 추가로 더 마련해도 되는데 일단 정부가 선을 그었어요. 예. 이번에 더 이상 대출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74조 원이나 신청한 걸 본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저금리를 원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철저히 시장 수요에 입각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주셨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이와 입장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의를 행했는데 결과가 선의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뜻은 좋아요. 분명히 서민형 대출을 낮춘다는 건 좋은데 이게 마치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결과를 보니까 보금자리론 이미 받았던 분들만 해당이 돼요. 거의 소득이 좀 낮은 분들, 예. 집값이 낮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죠. 비아냥거리게 보금자리론 대상자 특판이다 이거. 그런데 위에다가 서민형을 붙여가지고 홍보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뜻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발표할 때 이런 정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LTV, DTV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안 맞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예. 대환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책을 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20조만 딸랑
네. 그죠? 이 자체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금리가 좀 높아서 제2금융권에서 아까 교수님 뭐 3% 얘기하셨는데 거긴 또 4%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좀 요새 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좀 가계부채에 대해서 연체율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좀 과대 포장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었다. 뜻은 좋았으나 펼치는 내용은 좋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보고 이걸 기점으로 삼아서 제가 볼 때는 포용적인 정책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연말에 발표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수도권 또 비수도권 지역의 혜택이 갈리게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한 교수님, 이 부분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수도권 지역, 서울을 포함해서 물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오보입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오기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수도권은 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천 지역만 가도 뭐 전철 타고 가면 금세 가잖아요. 인천 지역에 가면 2억, 3억짜리 집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데이터도 수도권이 46%, 비수도권이 50 몇 프로 이렇게 차지했고 금액을 더 높였을 때는 76%가 지원을 했지만 수도권이 아예 배제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서울 맨날 강남 집값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9억, 10억 이러는데 지금도 뭐 서울 아까 6억 얘기하셨잖아요. 6억 밑에 집들이 40~50%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2억, 3억, 4억 가는 게 서울 안에는 힘들지만 경기 수도권 일대에는 3억짜리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2억 5천짜리.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차별된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좀 바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물론 초기 상한선이 집값이 9억 원이었던 터라 서민형이 맞냐 이런 논란이 물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조정이 좀 불가피했을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드는데 김 교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원래 이제 서민 안심 대출이 저도 조건을 많이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집값이 9억 원 이하이고 또 부부의 소득이 8,500만 원 이하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안심전환 대출이 지급해 주는 게 집값이 낮은 집부터 먼저 해결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한 2억 1천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끝일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울 수도권의 평균 매매 가격은 6억이고 수도권은 평균 매매 가격이 4억 4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억 이하 되는 집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2억 1천이니까 당연히 뭐 좀 서민 주택은 2억 1천 이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이 좀 해당될 것이라고 보고 이와 같이 서민들이 굉장히 그 집값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집값이 우리가 이자를 내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면 저도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각 결혼한 친구들한테 집값이 오히려 이자 내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세로 살지 말고 조금이라도 작은 평수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딴 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집을 하나 사서 결혼하라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 집값이 이자를 초과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저는 뭐 추가로 재원을 더 마련해서라도 도와준다 그러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기되는 부분이 바로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순수 고정금리 이 대출자들의 반발이 좀 큰 상황이고요. 또 신규 대출이 막혀 있는 무주택자들의 불만도 적지가 않습니다. 한 교수님, 이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도 아까 3점 몇 프로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2.2%랑 비교하면 물론 그것도 이제 30년일 때 2.2%지 20년짜리라면 한 2.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뭐 조금 과장하면 2배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기를 키우고 뭐 부모님이 있고 이런 집에서 이자를 뭐 2, 3억 내가지고 2, 3억 대출 받았는데 150만 원을 내는 사람이 7, 80만 원만 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정부를 믿고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를 받은 분들이 조금 높아가지고 3.5%면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도 인하되려는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갭이 심하고 심하게 과장되게 한다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물론 경제 상황이 뭐 예측을 하지 않은 거지만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지금 그 갭이 크니까 전반적으로 뭐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알아서 하고 국민들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단 몇 프로라도 낮춰준다라면 전체에 대해서 전체 고정금리자에 대해서 계약서 변경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땐 정부 의지가 있다라면 0.5%씩 다 다운한다 했을 때 지금 은행의 지금 사상 그 이익률이 사상 최대거든요. 계속 예대율 마진 차이가 크니까 이걸 좀 줄여야죠. 이게 다 또
우리나라에 토착은행도 거의 없잖아요. 다 배당금으로 다 외국에 가고 이건 좀 정부에서 좀 강경하게 해서 이렇게 좀 소외된 분들도 좀 구제하는 방향. 그리고 또 우리 금리 충격에 대해서 좀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좋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출자들도 지금의 이 저금리 기조를 조금이라도 좀 누려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에 반론을 주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대환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시던데 김 교수님께서도 생각을 좀 같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보금자리로는 이제 기존 안심대출에 비해서 추가 금리가 한 1.5, 한 0.15 정도에서 한 0.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제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올라도 집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거고 또 주택은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주택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걸리고 보통 주택은 일반 주택 한 6개월 정도면 짓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주택은 공급의 탄력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집값이 올랐을 때 정부가 시급하게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값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일반 공산품은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뭐 자동차라든지 일반 공산품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되지만 주택은 공급하는데 시기가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을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은 굉장히 필수제고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서민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국민은 일단 국가 정부는 주택 공급을 좀 충분하게 해서 서민들이 좀 안심하고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또 보금자리로는 일단 서민 안심대출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 정부가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을 출시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지금 추세잖아요. 한은 역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낮아지면 이 손해가 상품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한 교수님, 실제 지난 2015년에 출시된 안심 전환대출도 이런 부작용을 좀 키웠다고 하던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2015년도 3월에 그 당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상품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면서 우리도 1.25%로 사상 최저금리로 내려가면서 이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정부를 믿고 고정금리를 부랴부랴 만약에 위험성이 커져서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리금 같이 균등분한 상황이에요. 부담을 안고서 국민이 믿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지니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계약 중에 불만이 많아지니까 제가 알기로 3만 명인가 4만 명 되는 분들이 바로 해지를 했어요. 하고서 한 2년 동안은 저금리를 누리셨죠. 실제로 많은 혜택을 보셨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고 유럽은 다 마이너스 금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서 그런 것을 데이터와 앞으로의 어떤 시장에 대한 모습도 좀 국민들한테 알려준 다음에 이런 상품을 내놓고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오죽하면 그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잘 모르는 분이 뭐 생업에 바쁘시니까 은행 가서 이걸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럴 때 은행 직원이 답을 못 한답니다. 변동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못할 정도로 이런 전체 거시적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건부로 만약에 금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갔을 때 고정금리가 지금 만약에 2%라 할지라도 만약에 0.5%가 됐어요. 그럼 1.5%가 더 비싸잖아요. 그럼 답을 누가 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건부로 만약에 금리가 너무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변경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던진다라면 일반 서민들이 정부를 믿고 응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로 자꾸 좀 선전성? 이렇게 20조만 딱 하고 이런 정책은 좀 부작용을 자꾸 키우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체크하면서 거시적인 장기적 플랜을 갖다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고정금리, 변동금리의 어떤 위험성 다 설명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낮아질 수도 반대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분명 나오겠죠.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대출 금리를 정하는 방법이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 한 1에서 2%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5% 정도 되고 또 한국은행에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0.25를 내릴 것이라고 이제 예고까지 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불황이 되게 되면 또 이렇게 금리가 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제가 높은 금리를 쓰고 있어서 은행에 알아봤더니 이번 주까지는 0.2%, 2.5고 다음 주부터는 또 금리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변동금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제 저는 은행의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은행의 대출금리를 더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변동금리보다도 고정금리 한 2.2% 정도로 해서 비중을 좀 맞추자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대출의 한 43%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고 나머지 한 60%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왜 이번에 고정금리로 바꾸려고 하는가 하면 너무 변동금리로 해서 서민들이 더 큰 부담이 될까 봐 고정금리로 바꾸자고 하는 목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금리가 또 인하되는 추세이고 또 불황이 된다면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 따져봐야 되겠다. 일단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서민안심대출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겠네요. 물론 정부가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된 배경 뭐 당연합니다. 가계 안정과 대출 구조 개선, 서민들이 좀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여러 조치일 텐데 주거 안정 측면에서도 좀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뭐 상품 구조와 더불어서 좀 보완돼야 될 부분 정책이 있다면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립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전체적으로 시계열을 두고 좀 장기적으로 국민들한테 정보를 좀 많이 주고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잖아요.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대출에 대한 거에서 좀 압박이 좀 줄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가 좀 건전성을 찾게 되면 경제가 또 선순환 될 거고 소득이 늘 거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좀 가는 형태를 정부에서 이렇게 단발적인 거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끝으로 뭐 보완해 주실 부분이나 뭐 한 말씀 있다면 해주십시오. 주택 도시 정책에 대해서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데요.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 정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도시 정책에 개입하게 되면 만약에 월세를 월 10만 원으로 고정해버리게 되면 집주인은 집도 고쳐주지 않고 월세 사는 사람이 고치게 하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정부가 도시 정책에 개입하게 되면 도시를 파괴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정부는 주택을 공급을 좀 더 많이 해서 시장 경제에 맡긴다 그러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최근에 이제 어제 날짜로 뭐 평당 강남에 막 1억 원 넘었지 않습니까? 평당이 24평 24억이 됐는데 이와 같이 서울에 공급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서울 훨씬 주택이 안정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태풍의 전면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충청도와 경북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소속 32m의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점차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할 텐데요. 이에 따라 내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오전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오전에 충청도에 비가 내리겠고 낮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종일 비가 오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3도로 선선하겠지만 많은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종일 비가 오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대구 24도, 전주 23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개천절인 목요일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퀴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